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우지수는 올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경기 침체와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주에는 PC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요. 무엇보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또 큰 빅위크가 될 예정인데 무엇보다도 PC 물가지수는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금리 경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특히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 가운데에서는 반도체주와 엔터주의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함께 그 추이 들여다보시죠. 주말 사이도 정말 많은 뉴스 등이 쏟아졌습니다. 하나씩 정리하면서 전략에 대해서 고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장 복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국내 증시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숨고르는 가운데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수급으로 전약 후강장이 전개됐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꾸준하게 기계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연기금의 수급이 뒷받침이 돼줬고 외국인의 매도가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매도 진정 매수 전환의 그 중간 어디쯤에 자리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그래도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고퍼 종목군들의 힘내는 모습이 도드라졌어요. 2차전지 소재나 바이오, 로봇주들의 시세 덕분에 코스닥은 1% 가까운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후반에 힘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금리 안정화, 10년물 국채금리가 어느덧 4.4 부근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금리에 반응하는 섹터로 한동안 못 갔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이날 유입됐고요. 이날 첨생법 개정안 시행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 일정은 체크를 했던 바가 있었죠. 셀 붙은 종목들 내에서 카티 치료제, 이엔셀, 에클론, 큐로셀 등등의 종목들 같이 체크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은 이엔셀이 치고 나가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고요. 알테오젠, 리가캠, D&D 파마텍 등의 종목들도 전약 후강으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날 다뤘던 이슈였죠.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이슈, 그리고 트럼프 알래스카 가스정 개발 이슈 등이 맞물리면서 철강주들의 상승세가 있었고요. 대형사부터 중소형 철강사들의 강세, 다만 장중에 중소형 철강사들의 변동은 꽤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미용기기 수출 확대 소식과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특정 기업의 호재 이슈가 영향을 줬는데요. 동방메디컬입니다. 신양그룹과 히알루론산 필러 관련해서 합장 공장 설립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도 있기도 했죠. 다만 꼬리가 좀 달렸다라는 점에서 변동이 컸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요. 정말 꾸준하게 좋은 게 파마 리서치 이런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현대차, GM의 공급망 동맹 이슈, 그리고 K배터리 3사가 관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터배터리 모멘텀의 전고체 등의 강세가 도드라져서요. 이날 SL 자동차 부품단에서 모처럼 강하게 시세를 분출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18% 급등세 도드라졌죠. 다만 장중에 역시나 변동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 밖에 방산 괜찮았고요. 또 하나가 바로 원익그룹주입니다. 원익홀딩스와 원익의 주가 한번 열어보실까요? 원익 로보틱스 이슈로 인해서 원익홀딩스 그리고 원익의 주가가 모두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슈에 시장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렇게 살펴갈 수 있겠네요. 자, 로봇도 한번 짚어보죠. 바로 최근에 나왔던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입니다.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기존의 R&D 중심에서 이제 대량 생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겼네요. 산업용을 넘어서서 이제 물류, 유통, 서비스, 케어 산업으로 대량 생산이 될 경우 다양하게 산업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이
2035년까지 수요가 급증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로봇 부품주를 좀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죠.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로봇 부품에 대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액추에이터 어셈블리나 하모닉 감속기 등등을 그 예로 들기도 했고요. 덱스트러스 핸드, 그러니까 로봇 손 같은 쪽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가 산업용의 접목이 될 경우 혹은 생활에 접목될 경우 빠르게 큰 기술의 진일보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좀 담겨 있었던 차트 흐름을 보면 로봇이 지금 이쯤 와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스마트폰도 전기차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횡보하다가 갑작스럽게 대중화되면서 이렇게 차트가 올라갔던 경험이 있는데 로봇 또한 이제 대량 생산을 하며 대중화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봇이라는 키워드에서 단순 로봇 부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봇의 머리와 혹은 심장 아니면 전체적인 로봇의 관절 등을 다 고려해 봐야 되는 거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시각적으로 가본다면 뭐 이런 카메라 쪽도 혹은 센서 쪽도 이유가 될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조금 디테일화된 로봇의 키워드가 곳곳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원익그룹주도 그러했고요. 혹은 전고체 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런 차세대 배터리로 인해서 로봇을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배터리 문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전고체 쪽도 좀 더 로봇발 모멘텀을 받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AI와 로봇은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콜라보로서 앞으로 계속된 상승의 모멘텀을 타고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 조정 시 매수 관점, 다시 적정한 비중의 전략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한동안 로봇주는 조금의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어디로 압축해서 접근 전략을 짜봐야 될지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은 원익그룹주가 돋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익 로보틱스가 메타와 로봇 핸드 개발 완료에 기대감을 한껏 짚었습니다. 안 그래도 개발한다라는 이슈는 이미 나와 있던 이슈이고요. 이것이 개발 완료 연말까지 진행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특정 언론 보도에 노출이 있었죠. 인간의 손의 움직임을 정밀 묘사해서 로봇 공장의 투입 시 물건을 정말 정교하게 다룰 수 있다라는 점이 일시적으로 부각됐습니다. 자, 원익에서부터 원익홀딩스 그리고 원익 로보틱스까지 이어지는 이 지배구조의 모습에 따라서 원익 로보틱스의 96%의 지분을 갖고 있는 원익홀딩스와 원익이 각각 상한가로 거래되는 모습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원익 P&E도 함께 일단 올라서서 12% 상승이었네요. 그냥 원익 로보틱스 하면 원익 홀딩스가 반응한다라는 게 시장에 나름 공식화된 분위기입니다. 원익과 메타 이슈가 눈에 띄었는데 이것이 그동안 로봇주들이 다른 것에서 다 모아서 함께 가는 분위기에 못 갔었다가 새로운 로봇 뉴스가 나와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인지 아니면 원익그룹주의 이 로봇 기술이 정말 기술력을 갖췄는지 여러 분야로 좀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무작정 그냥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살짝 고민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20일이 지났죠.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 잠정치가 나왔는데요. 수출이 좀 개선된 분야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요약해 봤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나 포토레지스트, 여기도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등 최근에 분위기 좋은 쪽들 들어가 있고요. 세척 장비, 스크러버, 솔더볼 쪽, GSD나 덕산 하이메탈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OLED 패널 쪽 괜찮아요. 그래서 소재단의 종목들 일단 체크해 두겠고요. 화학 쪽도 저희 화학 에틸렌 얘기하면서 꽤 다뤄보기도 했었는데 이쪽도 바닥에서 조금 고개 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효성 TNC, 에폭시 국도화학 등이 체크가 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전지의 수출 품목이 꽤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차량용 2차 전지 배터리 3사 수출이 전달 대비 개선이 됐고요. 리튬, 염,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ESS 요즘 얘기 자주 나오죠. 서진 시스템 등 체크가 되고요. 음극재나 니켈 도금 강판, 또 알루미늄 파우치의 율촌화학, 동원 시스템즈, 분리막의 SK 아이테크놀로지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출이 좋았던 분야들은 이번에도 명불허전입니다. 초고압 변압기, 이 20일치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또다시 써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방산 쪽 괜찮았죠? 화장품의 기초 화장품, 메이크업 쪽에 소재단까지도 함께 좋았고요. 라면의 삼양식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좋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쪽 좋았던 것도 눈에 띄지만 초고압 변압기가 역대 최고 수출을 써냈다라는 점과 2차 전지가 전방위적으로 좀 개선이 됐다라는 것도 눈에 띕니다. 요즘 2차 전지에 긍정적인 소식이 꽤 많이 들리고 있죠. K배터리 3사가 미국 관세 대응에 공동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되는데 전고체 배터리 등의 배터리 성능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3월에 인터배터리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받지 않나 싶은데요. 3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차세대 기술과 제품을 공개하는 일정이죠.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하고요. 글로벌 각 국가에서 여러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서 46 시리즈 배터리 공개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4680부터 해서요. 원통형 게임 체인저. 기존보다 용량 5배가 커지고 출력이 6배가 커지는 일론 머스크가 주목하고 있는 배터리인 거죠. 그래서 LG 엔솔의 이 원통형 배터리 이슈 46 시리즈가 어떤 자극을 할지 2차 전지 섹터 내에 살펴야 되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열전파 차단 기술, 그러니까 화재 막는 기술을 최초로 공개한다라는 점과 전고체 배터리에 좀 집중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낙 전고체 배터리는 삼성 측이 조금 더 빨랐던 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는 각형부터 해서 원통형까지 파우치형까지 3가지 모양의 모든 배터리를 공개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네요. 일단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기술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정 체크가 왜 중요하냐면요. 세미콘 일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소캠이나 혹은 기판이나 이런 종목들이 여러 뉴스와 맞물려서 간 바가 있었죠. 인터배터리 등의 일정 혹은 엔비디아 연례 행사 일정 이런 것들은 관련해서 연결받을 만한 종목들, 적어도 단기적인 혹은 스윙에 종목 전략을 짜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쪽이 일단 인터배터리를 앞둔 키워드로 뽑아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일정이 있기 때문일까요? 전고체 관련한 뉴스 등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벤츠 쪽에서 혹은 한양대 연구진의 기술 개발 관련한 이슈 등도 있었고요. 무엇보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전고체 배터리라는 키워드가 달리기도 했었네요. 그래서 2차 전지 진영에서 일단 가장 앞단에서 전고체가 치고 나가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낯설지 않죠?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인터배터리 일정 때 딱 요거 보여드렸거든요. 칸노 로지 교수가 전고체는 분명한 방향이다라는 것과 지난해도 이맘때쯤 전고체 뉴스가 엄청나게 도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여드렸던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전고체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입니다. 장비 쪽에서 TSI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25%, 소재단에서 한농화성, 또 이수 스페셜티, 레이크 머티리얼즈, 원준 등의 종목들 상승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시세로는 레이크 머티를 가장 대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 의견 등도 같이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고체 관련한 뉴스에 이미 너무나 빠르게 주가 반응을 보여줬다라는 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00원 아랫단의 주가였는데 이제 20,000원에 육박하는 흐름까지 올라가 있기도 합니다. 전고체 관련한 뉴스를 필두로 2차 전지의 분위기가 나아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는 엔비디아의 픽이었던 이제 냉각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AI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더 많은 칩을 사용하게 되고 더 빠른 연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열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열 잡기 테마, 유리기판, 액침 냉각 혹은 냉각 솔루션 쪽에 시장이 주목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냉각 방식을 본다면 기존에 가장 많이 썼던 것
것은 공기로 냉각시키는 공랭식 냉각이었고요. 이보다 훨씬 더 효율이 좋은 게 수랭식 냉각 그리고 액침 냉각 등이 있을 겁니다. 수랭식 냉각은 냉각수 배관을 통해서 물이나 다른 액체를 순환시키면서 서버를 냉각시키는 것이고요. 액침 냉각은 비전도성 액체에 서버를 넣었다 빼서 냉각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설치 비용이 조금 늘어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훨씬 적고 이 전력 소비 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어서 엔비디아 등에서부터 이미 수랭식, 액침 냉각 등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시간의 단독 뉴스에 시장이 좀 민감했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엘 발열, 한국에서 잡는다. 한국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직접 액체 냉각 방식으로 수랭식 시스템을 좀 물색하고 있다. 물론 액침 냉각과 수랭식을 함께 쓰겠지만 이번에 한국에서 수랭식을 체크하고 있다. 이런 뉴스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에서 삼성, 공조, GST 등의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 모습 확인이 됐네요. GST 같은 경우도 반도체 칠러 쪽의 업체이죠. 액침 냉각 관련해서 국내에서 큰 기술력을 또 보유하고 있는 걸로 평가가 되고요. 워트 같은 경우도 반도체 제조 쪽에서 칠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액침 냉각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은 액침 냉각한다면 우선은 GST, 그리고 삼성, 공조, 워트 이렇게 세 종목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예상 밖으로 한중 NCS, 우리는 ESS 종목으로 많이 확인하고 있는데 액침 냉각 관련주로도 구분을 하죠. 시간외에서 4.4% 오르기도 했다라는 점 같이 열어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 외 뉴스까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볼게요. 뉴욕 증시는 지난 토요일 새벽 마감 기준으로 올해 최악의 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미국 법무부로부터 메디케어 청구권 조사를 받았다라는 소식에 일정 부분 헬스케어 섹터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서비스업 PMI 등이 부진했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 심리가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장기 인플레는 상승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기는 좋지 않은 가운데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서비스업, 미국에서는 서비스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에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부담감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디지털 세금 대응 관세를 추진한다 이런 이슈를 또 내놓으면서 빅테크의 심리를 위축시켰고요. 곧 상호 관세라는 키워드를 또 꺼냈죠. 주말 사이에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전체적으로 이런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매도로 대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모두 다 밀려난 채 끝이 났고요. 또 하나 경기 우려를 자극했던 것이 바로 중국에서 새로운 코로나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사람에게서 발견된 것은 아니고 실험실 안에서 나왔다라고는 합니다만 전 세계는 코로나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니 코로나 이슈 속에 추가적으로 소비 둔화 우려까지 한 발 더 나가버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네요. 자, 그리고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이비트가 15억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 해킹을 당했다라는 소식이었고 북한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이러한 여러 이슈 속에서 빅스 지수가 말 그대로 급등하면서 변동성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우하향으로 끝이 났죠. 나스닥은 무려 2% 이상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럼프 혹은 중국 우려, 경기 침체 우려가 맞물리면서 3대 지수가 모두 빠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국채로 자금이 쏠랐습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달러가 상승하는 흐름, 증시의 하락으로 또 경기 우려가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원유 보시면 이라크 쪽에 원유 수출을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가 많이 풀린다라는 것에 대한
이슈겠죠. 유가가 3% 떨어지는 모습, 또 코로나 이슈가 나오면서 소비도나 이런 것들이 유가 하락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런 코로나 이슈가 나오자 백신 쪽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종목으로 본다면 엔비디아 이날 4% 밀렸습니다. 도이치에서 내년도 수요도 지금처럼 좋겠는가에 대한 일부 의심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하자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밀렸고요. 테슬라도 4% 하락이었는데요. 리비안이 인도량이 좀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흔들렸습니다. 배런스에서는 리비안이 테슬라보다 대당 매출이 더 높다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했네요. 그래서 테슬라 4% 빠졌고요. 요즘에 괜찮은 쪽 짚어봐라 라고 한다면 많이들 꼽는 게 알리바바일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시세가 정말 대단한 최근이죠. AI에 강력한 투자를 한다라는 것과 게임스톱 CEO가 이 알리바바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뉴스 등이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미중 통화 관련한 소식이 전달되면서 관련해서 중화권 기업들의 분위기가 함께 좋았던 점에서 주가 강세였습니다. 이날도 5% 이상 상승하며 143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네요. 전체적인 키워드로 본다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가 뉴욕 증시를 압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I 진영도 마찬가지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전력, 원전, 경기 침체가 있을 경우 이런 빅테크들의 엄청난 투자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 등이 나온 거고요. 이쪽 AI 밸류체인이 전체적으로 하락했고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 조금은 더 밀리는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 코로나와 경기 우려가 되겠죠. 물류나 산업재 그리고 월마트. 사실 소매 판매 데이터부터 월마트 가이던스 실망감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 서비스업 데이터 부진 같이 연결이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이 된 거고요. 그래서 월마트는 떨어졌습니다. 다만 월마트 외의 종목들 코스트코나 펩시 같은 쪽은 경기 방어적 성격을 띠고 올라갔고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자극되다 보니까 기존의 성장 테마단의 종목들이 빠졌습니다. 코인, 양자, 우주, 드론 등의 종목은 하락이었죠. 그러면 좋았던 방어 측면에서 내용을 본다면 애플이 그래도 덜 빠졌다라는 점. 아이폰 16E 새롭게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일부 등장했다라는 점이고요. 제약, 통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쪽에서 그나마 버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쪽이 바로 여기가 되겠죠. 제약, 유틸리티 쪽 흐름이 나름 괜찮았다. 이 정도 체크 가능하겠습니다. 뉴욕장 흐름 본다면 오늘 우리 장도 사실 녹록지 좀 않을 것 같긴 한데 최근에 미국장과 국내가 좀 따로 가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앵커의 연결고리로 이 신종 박쥐 코로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간략하게만 넣었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신종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고 사람에 전파될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했고 국내 언론에서는 일부 마스크를 다시 써야 하네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정도 걱정을 가기에는 좀 이르긴 합니다만 실험실에서 확인된 것일 뿐이고 인간 집단에서 출현한 것은 아니다라고 중국 내 연구진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모더나, 암젠,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의 백신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는 오르면서 반응을 하긴 했는데요. 국내에서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중국과 국내 코로나 관련주 극성일 때 이 정도로 분류를 했었는데요. 진단키트, 치료제, 응급의료기기, 방역 혹은 음악병실 등의 종목들이었죠. 다만 참고용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뉴스성 이슈에 반응을 하더라도 일단은 단기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압도적이라는 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들려왔던 해외 뉴스 중에서 나름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TD코엔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미국 내 일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임대 계약을 취소했다라는 내용을 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 전략에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 있었죠. 다만 이에 대해서 노이즈가 낀 것에 불과하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딥시크 도입
도입 이후에 전체적으로 빅테크 업체는 데이터 센터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것을 전혀 밝히지 않았고 투자를 기존의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내용을 봤을 때 애틀랜타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의 데이터 센터 이용률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데이터 센터 쪽에 약간의 노이즈를 만들지 아니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사이버캡 신규 채용 뉴스가 들려옵니다. 이쪽은 자율주행을 체크할 수 있겠죠. 피규어 AI가 로봇 AI 헬릭스를 공개했다. 그런데 서로 상호 협력하며 업무 처리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이런 내용 등도 들려오네요. 기존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었는데 로봇주들 자극할 수 있을지 쉬고 있는 쪽에 등을 떠밀어 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 궤 안에서 돌고 있습니다. 패권 다툼이요. 패권 다툼에서 이 방산, 재건 등도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요. AI와 데이터 센터, 로봇, 신재생, 우주, 전기차 이 모든 것의 패권 다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싼 에너지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 측면에서 원전과 LNG, ESS가 부각을 받고 있고요. 원전에선 SMR, 원전 LNG 등에서 피팅, 가스관 같이 체크해야 되고요. 조선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당연히 안정적인 그리고 싼 전력 조달을 위한 전력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그것은 송배전 변압기로 이어지겠죠. 다만 이런 스토리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냥 섹터별로 매매 전략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전력기기 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출 데이터도 너무나 여전히 좋게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내 공급망, 변압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고작 2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80%를 미국 외에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국 등을 배제하고 본다면 멕시코, 한국 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철강과 구리 쪽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변압기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압기 쪽을 강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 등이 나옵니다. 실제로 부과하더라도 리쇼어링 제조업 부흥의 움직임에서는 변압기 쪽이 트럼프 프리존이 될 수 있다. 그만큼을 상쇄할 만큼 업황이 좋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떨지 지켜봐야겠죠. 이 패권 다툼 안에 들어가 있는 섹터 내에서 계속 돌고 도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정 다이어리, 우리가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정을 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들을 넣어봤습니다. 당장 이번 주 화요일은 금통이 기다리고 있고요. 26일, 우리 시간으로는 27일이 되겠죠.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한국 27일에 유한양행 랭라자가 일본의 후생노동성 승인심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28일에는 한미 우주망원경 스피어X 발사 이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스마트폰 1월 판매량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구한 신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심텍과 관련 기업들, IT 쪽이죠. MLCC나 기판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았었는데 이쪽에 데이터를 확인하고 더 갈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체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25일 심텍도 실적이 나오는데요. 예상은 당연히 좋지 않은데 그 이후에 어떤 코멘트가 있을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로벌 스마트폰 1월 판매량, 기존엔 체크 잘 안 하던 내용인데 이번에는 좀 중요해 보입니다. 3월 1일에는 스위스 자율주행 허용 이슈가 있고요. 3월 3일부터는 MWC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과 SK 진영에서 또 AI 관련 혹은 반도체 관련한 무슨 소식을 내놓을지 봐야 되고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다 보니까 통신 장비 쪽, 솔리드나 이런 쪽도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할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중국 양회 일정 있고요. 3월 5일부터 이제 인터 배터리 저희 앞서 살펴봤죠. 전고체와 46 배터리 확인이 필요하고요. 엔비디아 GTC, HLB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FMC도 기다리고 있고요.
3월에 아직 정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으나 주목해야 되는 이벤트들입니다. 체코 원전 계약 당연 원전의 중요한 내용이겠고요. 현대차 전고체 라인이 3월 가동된다. 이 소식에 전고체가 요즘 좋았었죠. 그리고 인도 항만 해운수로 장관이 방한하게 됩니다. 인도도 한국에게 조선에 대한 협력 이슈를 좀 키웠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주의 쉼에 좀 그 쉬는 시기를 짧게 만들어질 수 있는 뉴스인지 보셔야 되고요. 세트레가의 위성 발사 뉴스, 스타링크 3월에 국내 출격한다라는 소식 등 우주 쪽의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3월 달에 촉각을 곤두세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3월 31일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데요. 공매도를 앞두고 이제 다올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유동성 개선이라던가 MSCI 선진국 편입 관찰국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하나 공매도 영향으로 지수가 흔들리거나 업종 간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각각 있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과거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된 직후 코스닥은 한 달 동안은 좀 충격이 있었으나 3개월 후는 그것이 훨씬 더 양호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인의 거래 대금이 동반되는 모습을 추후에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올에서는 단기적으로 공매도 재개 전인 3월 중순경에 단기 고점이 예상된다라며 주의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를 살폈는데요. 반도체 주도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만약 반도체가 끌고 가게 된다면 타 업종의 수급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반도체 쪽이 가긴 가는데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외 진영에서는 매도가 나온다. 그리고 다음 시나리오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은 롱인데 그 밖에 급등했던 섹터에 대해서는 또 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는 반도체가 아니고 그냥 급등한 업종 내에서 순환이 시소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네요. 그래서 공매도 대응 관련해서도 네포트에 대한 이제 계획이 장기적이지 않다면 충분히 일정 부분 고려해봄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흐름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은 오늘에 대한 내용입니다. AI와 로봇 전고체 2차 전지. AI는 일단 엔비디아 냉각 뉴스가 시간외에서 나왔죠. 다만 MS의 데이터 센터 노이즈가 살짝 등장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압기는 워낙 수출 데이터가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로봇 이슈와 전고체 이슈가 같이 맞물려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요즘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미국장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미국의 중국 대리기, 미국이 중국 선사와 제조 선박의 수수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기도 했고요. 삼성증권에서는 하나솔루션, 트럼프 정책의 수혜주라며 새롭게 신규 편입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테마와 개별주로는 이제 우주항공, 아이언돔 행정명령 관련한 내용이 좀 부각이 됐고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또 이제 긴 분량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는데 잠시 후에 좀 더 관련한 내용들 살펴가겠습니다. 코로나 이슈 짚어봤고요. 개별 뉴스로는 실리콘2가 금요일 오후 6시경에 공시가 있었습니다. 글래노드 측에서 1,5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해외 시장을 더 공략하기 위한 내용이었다라고 합니다. 화장품 쪽의 뉴스들도 요즘 나쁘지 않게 잡히고 있는데 한중일 이제 다음 달에 일본에서 외교장관 회담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중국과의 이런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자극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주에 대한 일정치가 3월에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중에 하나가 일단 그 시작은 트럼프의 아이언돔 행정명령 관련한 자극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언돔 행정명령 자체는 그렇게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요. 1월 17일에 미국판 아이언돔을 구축하겠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서명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두 달 안에 새로운 유격 체계, 예를 들어서 뭐 탄도미사일이라던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던가 신형 순항미사일 같은 이러한 유격 체계의 방어와 또 앞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구상하는 데 있어서 미국판 아이언돔을 설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리지널 아이언돔은 이스라엘 방공망이죠. 2011년에 구축이 됐고요. 단거리 로켓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저고도 방공망, 그러니까 고도가 낮을수록 요격할 수 있는 이 각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방어 범위는 좀 좁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높은 요격률을 통해서 방어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미국판 아이언돔은 이제 우주를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주 기반의 요격 체계고요. 미사일을 인공위성 탑재한 우주 센서로 추적을 한 다음에 우주 공간 내에 있는 요격기가 미사일을 추격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격을 할 때는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레이저 기반의 대공 무기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얻어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걸림돌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우려스러운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점들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이 미국판 아이언돔 구상 자체는 레이건 행정부의 이 스타워즈라는 비슷한 이전에 있었던 체계 관련한 논의와도 비교가 되고 있는데 인공위성으로 핵미사일을 요격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예산 부족 그리고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함께 불거지면서 사실상 좀 실패로 돌아갔던 프로젝트이기도 하죠. 이 트럼프의 구상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우리는 분쟁을 개입하거나 파병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오히려 줄어들고 자국 방어용의 미사일 디펜스 쪽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우주무기가 부각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지금 현 트럼프 체제 하에 방산 관련한 섹터겠고요. 그리고 분쟁 지역의 리스크 확대가 조금 우려된다라는 점은 하나의 맹점으로 좀 꼽히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이 미국형 아이언돔의 경우에는 차세대 공중공격 방어, 탄도 추적을 위한 우주 기반 센서, 우주 기반 요격 체계 개발과 배치를 비롯해서 총 6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포인트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요. 기술과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간다라는 점이 과연 이 프로젝트의 현실성을 어느 정도까지 높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일 텐데요. 실패한 방위 체계 개념을 소생시켰다라는 점, 그리고 여전히 이 기술적인 연결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진보했는가에 대해서의 드는 의구심, 그리고 재정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넘어서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의 아이언돔이 구성이 된다면 적대국을 자극하면서 핵 억제력이 떨어지고 또 글로벌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라는 점은 물론 방산주들에는 어느 정도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그렇게 달가운 이슈는 아니기는 하죠. 이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구상에 참여했던 로버트 레티프 공군 소장의 경우에는 아이언돔이 실현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코멘트를 하기도 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실시간으로 글로벌 추적을 하고 자율 요격, 지휘 통제를 한꺼번에 좀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각각은 구축이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연결성 있게 구축하는 기술력은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적대국을 회피하거나 대응책 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열심히 구상을 해서 아이언돔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이에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언제든지 방산 무기들은 무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입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추산 비용, 지금 현재 미국 국방 예산 전체와 좀 맞먹는 금액이 투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4천억 달러가량을 투자해서 여전히
ICBM 요격용 지상 기반의 방어 시스템이 한 50%가량의 성공률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정도 금액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잡음은 들려올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긍정론도 있습니다. 스타워즈가 실패한 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을 통한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사령관의 기고문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포인트 짚고 있는데요. 앞서서 살펴봤던 우주 기반 센서 요격 시스템 기술력 구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전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제는 가능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활용한 미사일 요격을 통해서 세 가지 중 난이도는 최상이겠지만 이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현실성이 아주 낮진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이언돔의 구상의 핵심은 우주가 되겠고 이 우주에 얼마만큼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다지느냐가 될 텐데요. 이 탐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요격체계 우주 배치 위한 수천 개의 위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시선은 또다시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스타워즈 말고 일단 스타링크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스타링크 관련주들 그리고 위성 간 레이저 통신을 또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리스트 이전에 11월 28일에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스타링크 관련주들 한번 리스트 체크해 보시고요. 저궤도 위성통신뿐만이 아니라 위성 간의 레이저 통신을 통한 ISL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의 단점들을 보완해주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SL 통신 관련주로는 한화시스템 그리고 KT가 꼽힙니다. KT의 위성통신 자회사인 KT셋을 통해서 KT가 구축하고 있는 ISL 기술 기반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스타링크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우주항공 관련주들 전체가 자극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 궤도에 있는 모든 위성을 조사하고 있는 조나단 맥도웰에 따르면 지금 현재 지구 궤도 위성 중에 한 62%가 스타링크에서 쏘아올린 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는 거기다가 발사 체계까지 갖추고 있죠. 나사를 통해서 1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스페이스X이기도 합니다. 지금 11월 8일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린 표를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이 표의 전반적인 내용은 민영 앵커가 정리를 해준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 함께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시면서 발사체를 제조하고 발사하는 쪽, 인공위성 제조하고 서비스하는 쪽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스페이스X와 인공위성 서비스 관련해서 함께 자극을 받아가는 루미르 같은 종목들도 시장에서 오늘 주목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공무기 쪽도 함께 지켜보죠. 일단 사실 천궁2는 비거리가 좀 길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판 아이언돔을 통해서 함께 자극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의 판단을 좀 기다려보기는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LIG 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현대위아, 비오테크놀로지 같이 같은 이와 같은 기업들이 천궁2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으니까요. 무기체계도 역시 미국에 납품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오늘 시장에서 한번 순환매나 또 테마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저 대공무기 쪽 이전에 11월 4일 투자뉴스 7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미국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아이언돔 프로젝트에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그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단초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군이 연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 천광을 실전 배치한다라는 내용을 2024년 11월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궁과 천궁과 비교를 한다면 이 레이저 대공무기의 경우에는 1회 발사 비용이 2,000원으로 확 줄어든다라는 점에서 최근에 정말 정밀화되고 또 가벼워지고 있는 방산 안에서 무기체계 안에서 조금 더 새로운 대안을 제안해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자극을 받았던 종목은 삼현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그 밖에도 한일단조, JC연시스템, RF머티리얼즈 이러한 종목들도 함께 언급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들도 한번 더 보시죠. 사실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지는 않겠습니다. LK삼양, 나노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LG에너지솔루션, HVM과 YJ링크, 솔로엠 같은 종목들이 부품주로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에 투자한 이력이 있는 종목이나 기타 관련주들도 함께 보시죠. 앞서서 언급드렸던 루미르, 스페이스X를 통해서 2026년까지 자체 개발한 루미르 X 위성을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스페이스X 투자 관련해서는 미래에셋증권, 아주아이비 투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들도 리스트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밸류체인 관련해서 메리츠증권에서 정리한 자료도 함께 보시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의 추이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스페이스X로 인해서 한미반도체도 함께 자극받아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우주기업의 EMI 실드 반도체 장비를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코시스라던가 D사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장사, 그때 당시에 저희가 브리핑을 전해드리면서는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다. 이 D사에 대해서 추정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미반도체, 코시스 그리고 D사 상장사, PCB 기판 쪽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나왔던 비만 치료 관련한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오포글리프론의 재고를 대량으로 축적하고 있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죠. 임상이 아직 완전히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재고를 5억 달러가량 넘게 축적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들려온 거고요.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재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SC제형의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의 여러 가지 오젬픽이라던가 위고비 같은 주사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품귀 현상에 좀 시달리면서 매출을 빠르게 성장시키는데 좀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만약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게 된다면 빠르게 시판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더불어서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위고비는 미국 FDA가 공급 부족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보노디스크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고요. 힘스앤드 허드힐스 같은 이런 복제약을 생산하는 쪽의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 한 번 더 보시죠. 최근에 일라이릴리와 함께 계약이 나왔던 올릭스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이번 소식으로 경구용 쪽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는 한 번 더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릭스와 경구용 쪽 한 번 더 체크하면서 관련 이슈들도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투자 전략을 이제 이성웅 이사님과 잠시 후에 이어가야 하는데요. 저희 출연자 이제 도착 시간의 문제로 인해서 잠시 후로 그 전략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의 공방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이성웅 이사님 모시고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이성웅 이사님과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장 전방위적으로 섹터 테마 두루두루 올라주는 분위기였었는데 이제 토요일 새벽 뉴욕장의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번 주 시장이요? 주요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 발표가 있을 때 시장 속의 반응이 금요일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10년물 국채의 흐름을 보더라도 가격 상승이 나타났죠. 예, 가격 상승, 수익률 하락 이 부분이 나타났고 달러 같은 경우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주요한 가격대, 심리적인 가격대인 107불 같은 경우를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시장에서 경계를 하는 거는 월마트의 실적 발표 이후에 2026년 컨센에 대한 부분에 톤 다운도 있었지만
소비 관련 지표 같은 경우가 하락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은 지금 지표가 좋지 않아서 조정이 나오고 이게 하락 추세로 돌입하고 극단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해석하기보다 조정의 빌미를 제공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력기기라든지 아니면 테크 이런 쪽에 주가들의 속도가 빨랐죠. 시장에서는 좀 더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지수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고 그 속에서 다만 우리나라 지수는 아직 하락 추세로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매는 연속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을 열고 시장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하락 명분이 된 것이지 시장에 비관을 깔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약간 이 아름다운 조정을 가정한다면 순환매 속의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가파르게 기대치가 막 올라간 분야 중에서 데이터 센터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일부 계약 취소 소식이 또 괜한 노이즈로 작용이 될까 걱정됩니다. 이것이 진짜 의미를 갖고 있다면 당연히 AI 하드웨어 쪽에 좀 충격이 있을 거고요. 일단은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그냥 특정 지역에 여러 가지 이중 계약으로 인해서 발생한 노이즈 정도에 불과하다. 뭐 이 정도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가 작년 가을 정도에 그 원전 관련된 수주 부분이 특정 주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전력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그 원전에 대한 부분의 가동이 이루어졌을 때 이 전력이 커버 가능한가라는 점으로 계약이 지연되는 점이 있었거든요. 그와 유사하게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약 해지는 일시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미국 시장에서 반응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전력기 기주들의 주가 수준과 다르게 미국의 이튼이라든지 버티볼딩스, GE 버너바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종목들이 주가 흐름들이 달라요. 약간 하락 추세의 돌입으로도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력기기 관련해서 우리나라 종목들이 미국 종목보다는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전력기기를 봐왔는데 고점 대비해서 10%, 20% 이 정도 조정이 나오니까 매수에 돌입한다라는 점보다 연결되는 미국 종목 같은 경우로 함께 바라봐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있죠. 미국과는 다르게 3월 31일에 공매도 재개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3월장에는 우리 생각보다는 종목들이 좀 급하게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3월 31일 기준으로는 시장이 정상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월 말 3월간에 좀 누리셔도 돼요. 그러면서 3월 말미에 갔을 때는 정신을 다시 좀 바로잡고 시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오버페이스가 종목들에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걸 이게 정상장이고 여기에 도취돼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추격은 하셔도 되나 3월 말미에 갔을 때는 이제 그 관리가 필요함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그러면 심플하게 한 번만 더요. 그럼 HD, 현대일렉이나 효성중공 뭐 이런 거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하신 겁니까? 제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서서히 비중에 대한 조절을 들어간다라는 말씀 드려요. 비중 조절이라고 하면 좀 매도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고 좀 어느 정도 덜어주는. 다만 근데 단가가 저 아래에서 진입을 해서 2배 수익이 나고 있거나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아직은 하락 추세에 돌입하는 걸 보고 매도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수준에서 수익이 10에서 20% 정도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하면 저라면 좀 차익 실현을 대부분 또 해줄 수 있음을 열어둡니다. 와, 알겠습니다. 전력에 대해서 의견, 투자 성향에 맞춰서 내용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침 냉각 쪽 볼까요? 시간 외에서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의 픽이 한국 업체로부터 찾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GST, 삼성 공조 등이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상형 액침 냉각 기술 보유한 GST입니까? 아니면 삼성 공조입니까? 아니면 머트입니까? 어느 거 좋아하세요? GST가 가능성은 높기는 해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높은데 이게 순행식 액침 냉각이라는 부분을 다뤘다 보니까 정황은 GST가 가깝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삼성 공조는 다른 방식의 냉각이고 공조 냉각 방식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는 GST 쪽에 쏠려서 흘러갈 텐데요.
다만 이쪽도 단독 기사였고요. 엔비디아에서 이 순행식을 뭐 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외에도 많은 밸류 체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순행식이 진짜 쓰인다라고 하면 뭐 소재 조달이죠. 소재 조달 같은 경우는 윤활유 회사 뭐 이런 쪽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유주들도 함께 반응할 수 있는데 단독 기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 시세가 나고는 여기에서 오늘은 상당히 강하겠죠. 네. 그렇지만 또 이게 구체화된 후속 기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황에 대한 기사에 불과할 수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단독 기사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은 더 주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주셨네요. 참고해 주시죠. 자, 우주항공 쪽 가겠습니다. 우주 위성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트럼프의 아이언돔 행정 명령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가운데 3월 달 여러 우주 위성 관련한 일정이 있어서 좀 겸사겸사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주위성 쪽은 사실 뭐 로봇이나 다른 쪽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아이디어를 뽑는다면 뭘 봐야 될까요? 원래는 공공주도의 우주 프로젝트에서 이제 민간주도의 우주 프로젝트로 전환되는 원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민간 위주의 프로젝트가 원래라면 그 대형 발사체 위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그 소형 위성 쪽, 중성 위성 쪽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걸 데이터를 쌓아서 다시 되팔 수 있는 마진이 높은 구조의 사업을 진행하는 게 주안점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정류장 부분도 함께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핵심 이벤트는 3월에 세트레가이의 민간 뭐 위성과 관련된 부분의 일정, 그 다음에 7월에 이노스페이스에서 우리 하나의 그 정류장 부분에 대한 그 발사 부분 그게 2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기입을 해 놓으시고 우주항공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만의 정책이 아니다 보니까요. 미국 주도의 정책인데 이미 뭐 중국, 러시아 모두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캐펙스라고 하죠. 그런 투자 같은 경우가 지속될 수 있음에 따라 이쪽 같은 경우도 하나의 주도주군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세트라가이 등의 일정들 잘 체크하면서 주도주 후보군으로 우주 위성 쪽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가볼게요.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은 가운데 수출 데이터도 조금씩 양호하게 일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아질까라는 기대감, 그리고 공매도 재개 이슈 앞두고 좀 못 갔던 쪽에 관심이 이쪽으로도 옮겨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그 3월에 공매도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뭐 더욱 합리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시장이 답이기는 하지만 오버페이스가 있는 업종도 존재를 해요. 근데 그런 쪽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열릴 겁니다. 내러티브보다는 숫자를 보는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숫자라는 부분의 포인트보다는 내러티브에 대한 포인트가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순환매에 대한 관점으로 다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주 목요일 기준으로 업종의 순환매가, 수요일 기준으로 업종의 순환매가 한 바퀴씩 다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목금을 쉬어가는 시장이 연출이 되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조금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순환매 정도의 관점, 뭐 배터리에 대한 일정이 있기는 한데 그 정도를 열어두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순환매 정도로만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확인해 주셨네요. 자, 오늘의 픽은 무엇일까 살펴봤는데 해운주입니다. 오랜만에 해운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중국 대리기 과정 속에서 조선해운에 대한 수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포인트 맞출까요? 아니면 물동량 자체의 증가를 기대할까요? 지금은 좀 부진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에 따라서 뭐 철광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수송이 증가하고 있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BDI 지수는 841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아직 하방에 더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합리적인 뭐 정황을 포착을 해보면 재건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프라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뭐 좀 더 세부적으로 논란이 많은 상황은 러시아 영토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 과연 뭐 컨소시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참여가 가능한가 이런 여부가 있는데 해운 쪽 같은 경우는
재건이 진행될 때 물동량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가 업종에서 주가가 가장 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수요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이 수요가 회복될 때는 관련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도 함께 강할 수 있겠죠. 뭐 벌크선, 상해운임지수 이런 쪽과 관련된 추이들을 체크하면서 재건 관련된 흐름 속에서 우리 뭐 선박, 해운 이쪽도 함께 미리 체크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짧게 잡았습니다. 아직 재건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쪽은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올라올 수 있다 보니까 4,1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3,400원인데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격을 대입했어요. 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쪽은 재건에 대한 부분의 진행을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되니까 재건과 연결해서 물동량 회복의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점을 인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펜오션, 재건, 물동량 이 부분을 같이 체크해 나가면서 급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고 대응해 갈게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